자, 이제 그 2시가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미나를 갖게 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조금 간략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교통학회의 종합교통연구회에서 주최하는 것인데, 첫 번째 모임에서는 가능한 종합교통연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환경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본적인 원칙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그런 근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토론하면서 나왔던 것이 이제 우리 사회 간접자본, 교통 관련된 인프라를 투자할 때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외적 요인이 많을 것 같아 갖고 저희 토론에 의한 내용이 사회에 적용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교통의 근본적인 원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한번 찾아서 토론을 해보자 그랬는데, 김홍상 교수님께서 일단은 우측 통행 원칙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부는 도입했는데 완벽한 체계를 못 갖췄으니 한번 그것도 토론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해줘서 이제 우측 통행 원칙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토론 주제는 우리가 네거티브 시스템하고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 우리나라는 일종의 포지티브 시스템을 해서 교통 어떤 정보 시스템이나 신호 시스템이 무엇을 하시오 하는 것만 정해줬지 그 외에는 다 못하는 거로 돼 있는 반면에, 네거티브 시스템은 미국과 같이 네거티브 시스템은 뭐뭐뭐를 하지 마시오 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하는 시스템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김홍상 교수님께서 할 얘기가 많으시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은 우측 통행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혹시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은 이런 네거티브 시스템과 포지티브 시스템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거가 어떤, 지금 현재의 포지티브 시스템을 우리가 네거티브 시스템을 밟힐 필요가 있는지, 또는 바꾸는 과정에서 혼란이 많으니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가 좋은지, 뭐 이런 주제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는 노령계층에 대한 우리나라의 배려, 교통 시스템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돼 있는가,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다른 주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30, 50, 30km, 50km 이런 원칙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도로 시스템이 기능별로 여러 등급으로 나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30, 50 두 가지 속도 체계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이게 정책인지 방향인지, 이런 것도 한번 토론하고 싶었고요. 또 다른 또 주제는 우리나라가 교통역량 평가 제도가 대상이라든가 그 평가의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사업지 외에서 일어나는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걸 갖다 우리 한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향후에 좋은 발표자가 계시면 이제 토론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토론의 주제는 김홍상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는 이제 우측 통행 원칙,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와 혹은 부족한 거, 앞으로 더 개선될 거, 그다음에 도입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과도기적 어려운 점, 이런 걸 발표해 주실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김홍상 교수님 발표를 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익기 교수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첫 번째 타자로 이 우측 통행 원칙에 대해서 종합교통연구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시 생각하는 우측 동행 원칙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생각한다는 게 우측 동행하는 죄가 언젠데 이러냐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익기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가 보기엔 우측 동행 원칙이 아직 다 수립이 안 돼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우측인데 그 다음 이런 세부 과정이 안 돼서 이런 거를 좀 짚어보고 그거보다 조금 앞선 비엔나의 협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토론 의제는 이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약간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측 동행의 비교 개선 이런 소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비엔나 협약이 우측 동행에 관해서는 뭐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런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 이 비엔나 협약이 국제간 교통, 국경을 넘어가는 교통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외국에 가는데 차 타고 외국에 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해 가기 위한 협약이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이게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도로규칙 교통표지 적어도 교통표지의 근간은 요 두 번째 도로교통표지에 관한 비엔나 협약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도로교통표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 따른 도로교통표지에 가입 또는 이것에 비준한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들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교통표지들을 만날 수 있고요.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가면은 자기 나라 나름의 이제 고유의 어떤 표지들을 만나기 때문에 더러 이제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 당황하는 대표적인 예가 여기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우리하고 다른 교통표시, 그럼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 나라하고 다른 였다. 그 세계 교통표시 이런 이제 큰 구별이 생깁니다. 예, 우선 비엔나 협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하고 도로 교통 표지에 관한 비엔나 협약하고 둘이 묶여 있는데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국제 운전면허예요. 그러니까 면허증이 똑같지 않으면 뭐 프랑스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데 독일 가니까 안 된다든가 그게 뭐 스위스 가니까 또 뭐 면허 받으려거나 이게 서로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외국에 갈 때는 국제 면허 이제 받아가지고 간 경험들이 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된 이렇게 포맷에다가 도장 찍어줘가지고 가서 두 달인가 뭐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게 그런 것의 시작이 여기였고 그다음에 도로교통에 관한 거는 그런 면허증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는 축중을 뭐 예를 들어 한 20톤까지 허용을 해서 그 차 몰고 옆 나라로 갔더니 거기는 뭐 10톤밖에 허용을 안 해줘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통과 높이가 달라가지고 뭐 시설물을 들이받는다거나 이런 규정이 다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도로교통에 관한 자동차의 길이, 폭, 높이, 뭐 축중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약을 한 게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고 그다음에 도로교통 표지에 관한 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그냥 도로교통 표지라고 한 가지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찰청, 국토부 이렇게 행정안전 뭐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이게 좀 혼잡스럽습니다. 차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교통표지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으로 이제 자동차들이 서로 이제 교역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행하고 하는데 불편이 생기니까 가급적 이 불편을 어떻게 좀 줄일까 이것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협약을 해서 통일안을 만들기로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데 제일 불편을 느낀 거는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조그만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외국으로 넘어가기도 쉽고 뭐 이렇게 요즘 같으면 거의 뭐 통일돼 거의 하나의 나라처럼 이렇게 돌아갔습니다만은 이런 협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외국인데 가면은 편하게 갈 수는 있는데 가서는 뭐가 불편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줄이자 해가지고 비엔나 협약을 이렇게 주도했다 그럴까요? 이 협약의 대부분의 참가국가 이거를 주도한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입니다. 서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국가 간 서로 이렇게 다른 교통 규칙과 그 교통 표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같은 내용인 거고요. 이런 데서 비엔나 협약하고 그 앞전에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들이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 도로교통에 관련된 국제 협약이 쭉 전개된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벤츠가 제일 먼저 자동차를 만들어낸 게 1886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이 조금씩 쓰이다 보니까 차량 경과하고 23년이 이제 1909년인데 한 세기쯤 지나니까 외국에 가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 옆 나라 가는데 이렇게 이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보자 해서 협의를 시작한 게 1909년 파리 협약으로 차량 교통에 관한 이 파리 협약 이렇게 뭐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있었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더 된 게 아마 요 사이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랬다 1926년에 그러니까 위에는 차량 교통에 관한 협약이었다가 아래는 도로 교통에 관한 파리 협약으로 1926년에 이런 회의가 한 번 더 있었었고요. 그러다가 1931년에 주네브 협약으로 그러니까 이 주네브는 이제 이 스위스죠. 교통 표지하고 도로 표지의 통일성에 관한 협약을 이때 맺었다가 또 그게 이제 발전되고 이렇게 더 진전된 게 1949년 주네브 의정서입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네요. 도로교통 표지와 도로교통 신호길 앞에는 교통 신호기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없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교통 신호기에 대해서 통일성을 유지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년에 주네브 의정서를 이렇게 그 협정을 맺었고 그때 우리나라도 주네브 의정서에 그 서명을 했습니다. 외국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1년 6월 14일 날 우리가 서명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서명은 그냥 이렇게 서명만 한 거고 그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비준을 받으면 완전히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하는데 이 위에 주네브 의정서나 그 밑에 비엔나 협약이나 둘 다 우리나라는 서명만 했고 비준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국내법 같은 효력으로 그 협정 내용을 우리나라에 그냥 이렇게 들여온다는 거는 이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이런 반만 이렇게 다리를 걸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좀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고 68년에는 비엔나 협약 이게 요 근자에 나온 걸로는 가장 최근의 국제적인 도로교통에 관한 그 협약인데 여기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 표지, 이거에 관한 게 있고 도로교통 표지에 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신호기에 관한 게 있고 노면 표시에 관한 게 있고 네, 신호기하고 노면 표시는 하고 도로교통 표지 중에서도 교통안전표지라고 이름 붙인 거, 그 우리나라만 교통안전표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세 가지를 묶어서 경찰청으로 갔고 도로 표지는 이 국토부에서 또 이 도로 안내 표지로 이제 저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 도로 안내 표지 내에 세 가로명 표지나 그 주소명 쓸 수 있는 가로명 표지가 들어 있는데 우리는 어쩐 일인지 이거는 또 이제 저 행정안전부 거기서 갔다가 지금 세 가로명 표시하고 뭐 이렇게 주소, 가로명 이렇게 주소 이런 걸로 좀 뜯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셋이 서로 각각이 달라진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가 갖는 기본적인 의문이고 그 세 부서가 서로 이렇게 안 내놓겠다 이렇게 조정이 안 되면 그 상급 이렇게 이 부서의 뭐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쪽에 대통령실 뭐 이런 데서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아직껏 몇십 년 지나도 여기에 관심 가진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학회에서 조정안을 내거나 서로 협의를 유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 편한 쪽으로 뭐 좀 바꿔져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렇게 의심점이고 풀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은 이제 위에서 협약을 한 것이 유엔 결의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1129호 아마 이게 1968년 11월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비엔나 협약은 통일된 표지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통일된 픽토그램 이렇게 그림을 사용으로 언어 장벽이 이렇게 해소에 노력을 했다는 게 이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전 같으면 우리가 백이 민족 무슨 단일 민족 이렇게 해서 한글 쓰는 거 하나 가지고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점점 그러니까 다 민족과 다문화 이런 쪽으로 변해가고 외국인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오고 우리도 많이 가고 근데 한글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표지나 이렇게 이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보면은 이거 참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유럽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비엔나 협약을 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언어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영어, 독일어, 불어, 무슨 뭐 스페인어. 그럼 말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서로 전달을 해주려면 언어 가지고는 이게 한계를 느끼니까 픽토그램을 개발한 게 굉장히 이제 내가 보기엔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비엔나 협약에도 가깝게 갈 뿐더러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 그 문제를 하거나 그다음에 한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뭐 다민족 이렇게 누구에서 왔어도 좋겠고 누군가가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림 보고 금방 이해할 수 있으면 이렇게 훨씬 좋겠죠. 근데 이 픽토그램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양신한 박사님인가 2018년인가 예술교통공단에서 연구를 하는 보고서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잠깐 살펴는 봤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안 가졌고 픽토그램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 시인성, 증진성도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계속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그러면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이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좀 바꾸고 하는 거는 각 국가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뭐 약간의 변화는 뭐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비엔나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정말 어정쩡한 상태가 돼 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엔나 협약의 도로 교통에 관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외국 국경에 무슨 차 폭이나 높이 이런 거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지적할 바가 없고 문제는 도로교통 표지에 관한 건데 이 비엔나 협약에 들어있는 도로교통 표지는 이제 8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렇게 통일 원칙을 정했습니다. 주의 표지, 통행 우선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특별, 정보 시설에 대한 안내 표지, 도로 표지, 보조 표지 이렇게 8개인데 이 중에 볼드체로 쓰인 통행 우선 표지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았고 그 이유는 통행 우선 표지는 마름모로 된 이런 네모난 사각형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도로의 장애물 표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돌이 생기지 않았나 짐작만 해요. 이거를 만들 때. 그래서 그걸 안 들여오고 이거는 국토부의 그 도로교통안전표지가 아닙니다. 장애물 표지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교통안전 시설물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교통안전 표지는 이 장애물 표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통행우선 표지가 없는 상태로 교통안전 표지가 형성이 됐고 규제 지시 표지는 우리 다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 표지는 보차 운영구역이라든가 위험물 적재차가 통행해라 마라 이거는 몇 개 표지만 쓰는데 실제 쓰임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걸 표적을 해놨는데 그다음에 정보나 시설 안내 표지는 뭐 앞에 가면 경찰서가 있다 병원에 가려면 이쪽으로 가라 이런 시설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뭐 정보는 이렇게 관광 안내는 인포메이션 받으려면 어디로 가라 이런 거는 크게 쓰임 없이도 그냥 모양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시설 안내 표지라고 따로 금형은 안 했지만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 표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 표지, 도로 안내 표지, 세관하면까지 이 세 가지 갈래가 져가지고 서로 좀 나눠가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보조 표지 이것도 이제 경찰청 표지 안에 보조 표지는 들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세분적인 거는 그 뒤편에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우선 도로가 우리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통행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도로의 그 우측도로나 통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많은 전문가분들도 교통신호가 달린 이렇게 교차로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통량이 많고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통신호가 안 달리고 표시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것이 이렇게 교차로 개수만 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고속도로 길이보다는 지방도나 그 밑에 하급도로 길이가 긴 것처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이 넓은 도로, 차 많은 도로 이런 데 주안점으로 지금껏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고 관심을 기울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교통신호 이렇게 안 붙어 있고 이렇게 교통 안전표지도 안 붙어 있고 그런 도로에서는 이제 우측차 우선 뒤쪽에서 얘기를 할 거고 통행 우선 도로는 이 좀 신호가 있건 없건 네트워크의 어느 한쪽 어느 한 구간 아니면 긴 도로 상당 구간을 통행 우선 도로로 지정을 해주면 이 통행 우선 도로에 들어서게 되면 남의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자기 길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소통에 이게 도움이 되고 그거를 정하는 거는 뭐 이렇게 교통량이 우선 제일 큰 그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도로 관리 등급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국도냐 지방도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밑에 도로냐 이런 그 도로 관리 등급에 따라서 만약 도로 관리 등급에 따라서 교통량이나 시설 등급이 달라진다면 이런 데 따라서 정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도가 시가지에 들어가면 그걸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처럼 이렇게 이 관리 등급을 받아가지고 국도를 따라 쭉 이렇게 여행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이 어느 시가지에 들어가면은 국도로서의 상급 이렇게 그 관리 뭐 상급 대우 이런 걸 거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또 다시 국도가 되고 이런 거는 이게 상당히 좀 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행 우선 도로를 지정하게 되면 통행의 효율성이 이게 늘어나고 모호한 통행 이렇게 우선순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는 네가 가나 이거 따질 게 없어요. 그냥 이거 보고 통행 우선 도로가 지정된 데면 좌우면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 권리가 있는 거고 이걸 안 지킨 사람은 거기에는 꼭 양보 표지가 따라 붙는데 그 사람이 상당 부분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상계제도 있잖아요. 당신 80대, 나 20, 70대, 30 이런 게 이 통행 우선권 때문에 생기는 문제 거의 없어요. 우선권 안 지킨 사람이 거의 그 책임을 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소통 빨라지고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게 저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이 도로에 접하면 꼭 양보 표지를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네, 지금 현재도 스톱이나 이렇게 역삼각형, 양보 표지 뭐 이런 표지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데 해놨다손 치더라도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첫째 단속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쓰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양보 표지는 이렇게 좌우 봐가지고 정제는 안 해도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통행을 하면 되고 스탑 사인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한 번은 정지했다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단속도 안 하고 어떤 심한 지자체 같은 데 보면은요 위에다는 스탑 표지를 붙이고 같은 지주의 아랫면에다는 양보 표지를 붙여요. 만들어 준 사람의 의도야 섰다가 양보해서 가라 이런 의미일지 모르지만 이런 두 가지는 그러니까 이 통행 우선을 주어라 이거는 스탑 표지보다는 억제하는 기능이 낮거든요. 그 둘을 한꺼번에 주게 되면 낮은 쪽으로 작용이 되지 위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 모르고 한 일이 참 이런 게 많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산 관리는 아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로 안내 표지, 이거는 국토부, 근데 국토부는 도로 안내 표지뿐 아니라 주차장, 무슨 안전시설, 하드웨어에 관한 쪽은 거의 쪽으로 가 있고 경찰청은 소프트웨어에 가 있는데 외국은 이 둘이 합쳐져서 내가 알기로는 아마 상당 부분을 시설 관리하는 쪽에서 안전표지까지 하지 않나.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통일된 그 시설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행안부는 이거는 좀 어디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임이나 조율을 누가 할 거냐. 현재처럼 놔두면 지금 같은 좀 절반의 정리된 상태가 그냥 유지될 건데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안 하면 학교라도 나서서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좀 무슨 기회를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측 통행으로 가겠습니다. 우측 통행 원칙은 이렇게 한 세 가지쯤 제일 큰 원칙이 모든 차 우측으로 간다. 이거는 우리나라 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측을 하는데 다차로 도로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우측 차로가 비어 있으면 일단 모든 차는 그쪽으로 들어가라. 우측 차로가 다 차면 그게 이제 뻑뻑해서 이제 더 빨리 갈 수가 없으면 한 차로 위로 올라와서 추월을 냈다가 다시 비어 있으면 우측 차로로 가라. 그러면 차근차근 우측부터 차종에 상관없이 차직이 이게 채워지기 때문에 상급 차로에서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리로 추월하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간다고 1차로 딱 맞고 가면은 뒤따라오면서 신경질
신경질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우 참 짜증납니다. 비켜주면 이제 휙 나가면 되는데 이게 그거 이제 나도 100km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안 비켜주는 건 없고 외국 가도 그런 사람 없진 않습니다.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적은 거고 그렇게 하면 빨리 가고 싶은 사람 빨리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가다가 단속을 당하면 그건 교통경찰관 할 일이고 앞에 느리게 가는 운전자가 그렇게 큰 시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 가고 안 비켜주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뭐 돼요? 보복 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괜히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차로 우선 이용을 하게 되면 좋은데 이런 문제를 전에 경찰하고도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맨 가차로에는 불법 주정차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버스 가차로 만들면서 이런 것이 많이 정비가 됐어요. 그렇지만도 아직도 맨 가차로는 차로 하나로 온전히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저항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난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게 이렇게 지정차로제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속도로 4차로에서 뭐 이렇게 승용차는 2차로로만 가라. 한 차로 용량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맨 가짜로에 이 무슨 저 이렇게 건설 장비 이런 차 가라고. 근데 고속도로에 가서 중차량, 덤프트럭 이런 차들이 한 차로 용량 가득이 오는 거 보셨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러니까 맨 가차로로 가면 제일 빨리 가고 제일 늦게 가라는 차로가 1차로 가면 느린 차가 안 비껴주고 그러다 신경질 내서 서로 그렇게 티격태격 가면 위협 운전한다고 그러고 이런 게 이렇게 질서가 잘 안 지켜진 이런 원칙이 안 지어지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쓰질 않았기 때문에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두 번째 우측 통행 원칙이고 세 번째 우측 진입도 우측차 우선이라는 거는 신호등 없고 표지판 없는 도로죠.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입니다. 이런 데는 무조건 우측에서 차가 오면 먼저 보내줘라 해요. 직진이라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직진차 우선 이렇게 넓은 도로 우선 우측차 우선 이 진입하는 차 좌회전보다는 직진이 우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걸 해놨는데 이 우리나라 이게 도로교통법 26조에 있습니다. 그 26조를 알고 운전하는 운전자 난 거의 못 봤어요. 내가 가르쳤던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도 모르고 뭐 전문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명문화 해놓고 그거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면은 아주 이제 문제가 많죠. 이런 거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말씀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측 차로고서는 이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다시 그대로 있네요. 그럼 추월방해 위협운전 뭐 지정 차로 이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세 번째 무신호 교차 시 우측차 우선을 지키면 통행 규칙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뭐 따질 게 없어요. 그냥 우측에 차면 무조건 서 있거나 해서 보내주고 나가면 되는 거고 이 운전자가 집중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량차가 오나 뭐 이쪽에서 나오나 넓은 도로인가 내가 우측인가 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단순화시키는데 그 운전자 집중에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만든다. 단순하게 하면 국민들이 지키기 쉽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26조의 선진입 넓은 도로 우측차 직진차 이런 차례를 정했는데 이 차례를 정한 것도 도로교통법에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하도 이상해서 내가 처음 교수로 갔을 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찾아봤더니 그때는 이런 차들이 우선권을 가진다지 순서를 안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좁은 도로에서 선진입을 하면 누가 먼저 가?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조사해 주는 대로 국민들이 순순히 따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이상하다. 이 법하고 이게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 서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법률 조항이 있는데도 오래 이것이 유지되다가 이것이 지금 정리된 게 지금 보여준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럽에 가면 신호등 없고 표지 없으면 그냥 우측차예요.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이걸 쓰는데 이것이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렇게 통행 규칙이 서로 다른 게 그냥 서로 물타리 걸고 니네 나라 안 오고 우리나라 니네 나라 가서 운전 안 하고 할 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외국 가면은 렌트 해가지고 자유여행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규칙 몰라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 이럴 때는 우리처럼 선진이 우선하고 우측에 차 들어가다 사고 나면 그건 콤박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피하면 국민들도 편하고 좀 낫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더 좀 개선책이 있으면 토론도 해보고 이런 그 의제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교차로 통행에 대한 기본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선진입자 우선 이것이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차가 없고 길도 좁고 이랬을 때 우선 교차로에 들어갔으면 그 차 먼저 보내라. 이렇게 교차로 혼잡하는 거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쭉 지금껏 유지했다고 보고요. 그랬다가 이게 안 되니까 복잡하게 이것저것 뭐 넓은 차 우측도로 무슨 좌회전 보전 직진이 무슨 이런 식의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 유럽에서는 그냥 옛날부터 우측차 우선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거는 내가 뭐 역사적 인정까지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거기서 어디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 가진 사람은 보행자나 무슨 뭐 다른 뭐 이런 사람보다는 좀 강자고 자동차 가진 사람끼리는 좀 신사답게 운동하고 젠틀맨십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되기 발휘하면서 운전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우측차한테 우선을 해주자는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도 어디선가 잠깐 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선박통행 규칙에서 유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옛날에 노젓는 배에서는 맨 뒤에 배 방향 정하는 게 이 키잡인데 이 사람이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서 키를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손잡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왼쪽 편은 잘 보이지 않고 오른쪽이 잘 보이니까 그 뭐 거기서 유래해서 자동차도 오른쪽에서 오는 차는 먼저 보내줬다는 그런 뭐 유래가 있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측차 우선으로 이렇게 그 일반 도로에서 이걸 정했고 우리는 선진입차를 정했고 이게 좀 충돌이 된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 관한 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측에 그러니까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이 set을 거의 지키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 이 세 개 차례가 그대로 잘 지켜집니다. 이걸 알고 여행을 하시거나 뭐 홍보 자료를 만들어 써도요.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미국 갈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엔나 협약이 도로교통에 관한 거하고 표지에 관한 거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비준을 80개국이 했고 도로교통 표지에 관한 것은 비중은 67개국이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비준은 안 했고 서명만 한 상태고 근데 우리나라는 서명을 했고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은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등등등 우리나라하고 중요한 그 주변국이나 영향을 가진 나라들은 이 비엔나 협약에는 이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가 이 비엔나 협약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쓴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토론의 화두는 비엔나 협약을 비준을 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통행 우선도로를 지정을 좀 검토해보자.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긴다. 그다음에 우측 통행 원칙 개선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세 가지를 이제 토론의 화두로 여러분께 내놓습니다. 예, 참고 자료고요. 몇 가지 이제 그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행우선도로 이 위에 그 마름모입니다. 이것이 운전자 눈에 보이면 여기 직진하는 차는 무조건 통행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옆에서 들어다 부딪히면 그 양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차한테 책임이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래서 더러 이런 문제 생깁니다. 양보하려는 차가 양보를 하려고 갔는데 이 무선도로차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과속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가는데 이 차가 와서 부딪혔다. 할 때는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과실상계 같은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는 우측 통행우선 이 표지를 본 사람은 무조건 가면 됩니다. 통행우선권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표지는 꼭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사진을 찾다 보니 이게 돼서 하나를 올렸는데요. 이거는 직진의 우선일 때는 이게 밑에 보조 표지가 없으면 직진의 우선인데 지금은 교차로 이게 해서 새기다 보니까 직진에서 이 서측 방향으로 가는 데가 교통량이 많은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 하고 몇 개 나라에서 씁니다. 그래서 이 꺾어진 데다가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그럼 직진이 아닌데도 이 보조 표지가 붙었을 때는 붉은 선이 있는 통행 쪽으로 통행 우선권이 생기는 거죠. 이런 표지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비엔나 협약에 들어있는 그 통행우선 양보 표지인데 이렇게 좌에서 세 개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 양보 표지하고 스탑 표지가 우리 잘 있긴 하지만 잘 못 쓰인다는 거 지적한 바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 통행우선 표지가 지금 안 들어있다는 거 이거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MUT3 도로교통 시설에 관한 것은 이렇게 미국의 아주 기본적인 이 내용 아닙니까? 매뉴얼 오브 유니폼 트래픽 컨트롤 디바이스 이것의 약자죠.
그것이 미국은 지금 비엔나 협약에 이렇게 서명도 가입도 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그 마름모를 중심으로 한 교통표지를 만들어 쓰는 거고 미국의 MUTCD에도 양보하고 이렇게 스탑에 대해서는 이 그 비엔나 협약하고 같은 모양을 씁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팔각형 스탑 표지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한 번 섰다 가야 되고 역삼각형 이렇게 일반적인 주의 표지가 삼각형인데 이거 뒤집어 오는 게 이걸 그냥 모양만 보고도 일단은 주의해라 하는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안 쓰이는 게 좀 이제 좀 대처롭고요. 이것이 MUTCD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MUTCD는 인터넷에 보니까 PDF판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도 얻어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보조 표지 중에서 독일, 예나 비엔나에서 쓰는 비엔나 협약에서 이렇게 쓰는 나라들인데요. 이 표지하고 이 표지는 아까 말씀드린 꺾어진 회전 방향에서 통행 우선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우선도로를 지정한 예고 이 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는 3km하고 양쪽에 화살표를 그렸죠. 밑에는 100m하고 네모안에 이렇게 보조 표지가 들어 있습니다. 밑에 들어있는 보조 표지 우리도 이런 거 똑같은 모양을 써요. 그럼 이거는 의미가 이 표지부터 100m 전방에 이외에 있는 메인 표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없이 100m 전방이라는 의미가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100m 또는 여기부터 3km 이럴 때는 여기부터 시점부터 그때는 여기 화살표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3km 동안 이외에 있는 표지가 유효. 이거는 여기부터 2km 앞까지 여기 들어있는 표지가 유효.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런 걸 안 들어보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한글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경우에는 한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별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외국인 영어거나 어쨌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여기부터 3km 이거는 뭔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유럽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게 이런 픽토그램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글자가 모르고 글자 언어가 달라도 표지 전달에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검토를 더 해봤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미국 MUTCD에 있는 이 오브젝트 마커입니다. 표지 이름이 2C13이네요.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로 장애물 표지로 들어왔고 아직까지 이것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렇게 통행우선 표지가 안 들어온 큰 장애 요인이 아닐까 이것 좀 검토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럽은 장애물 표지를 어떻게 그 표지를 하는가? 그러면 이 보통은 이렇게 그 네모난 표지 이렇게 빗금 표지 하잖아요. 우리는 검정 흑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럼 검정 흑색으로 통행 방향 아래쪽으로 이 표시를 해주고 양쪽으로 이걸 표시하면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빗금 표시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표시하고 그 사이 쪽으로만 들어가면 되게 양쪽으로 갈라지면 갈라진다는 표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표시를 하면 되고 좀 더 강조를 해주려면 여기는 둥그런 지시 표시 화살표를 이렇게 좌측으로 화살표는 우측으로 화살표 되는 걸 밑으로 붙여줍니다. 그럼 그 옆으로만 통과하면은 장애물을 충분히 피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계속 붙이기 때문에 좀 전문가 여러분들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장애물 표적 표지, 그러니까 국토부의 안전시설 시설 지침에 들어있는 이게 내용입니다. 앞에 그 미국 표지하고 이제 거의 같죠. 왜 이것만 들어왔는지는 지금 의심입니다. 미국 표지에도 장점이 있는 게 꽤 많은데 전부 안 들어오고 좀 갸웃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통행우선 표지입니다. 이게 양신환 씨 보고서에서 따왔는데요. 이게 있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통행우선 표지 여기는 가에 이렇게 세가로 진입한다,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통행우선은 직진하는 차 있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거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통행에 문제가 생기는 데는 보급이라도 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차는 양보 표지 붙이고 그래서 통행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호 붙이고 하는 데는 많이 했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내가 볼 때는 부족한 데가 너무 많고 그냥 눈치껏 가야 되는 선진입해야 되는 이렇게 만들어준 게 굉장히 좀 개인 생각으로는 좀 불만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측 통행, 좌측 통행 국가인데 지금 여기에 빨간 나라들은 이렇게 우측 통행을 하는 나라들이고요. 파란 나라들은 청색 나라들은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입니다. 좌측 통행은 영국하고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남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거는 영국의 식민지였었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아직도 좌측 통행을 하고
일본과 일본 식민지 또는 일본 지배하였던 동남아 국가들 일부는 좌측 통행을 합니다. 이것이 좌측 통행하는 나라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우측 통행을 해요. 근데 이 중에 주황색 나라들은 옛날에 좌측 통행을 했다 현재 우측 통행이라 합니다. 이 표를 보고 미국도 좌측 통행을 했다는 걸 보고 깨웃했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그 독일 자료를 보고 찾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런 표시가 있네요. 우리나라는 일제 때는 좌측 통행을 하다 좀 바꿨으니까 좌측 통행을 하다 우측 통행을 한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건 초록색 나라. 이 나라들은 옛날에 아마 차가 별로 없었을 때인가 보죠. 좌우측 기준이 없었는가 봐요. 이리저리 다니다가 지금은 정리가 돼서 우측 통행으로 이렇게 간 나라들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빨간 나라들은 우측 통행, 파란 나라들은 좌측 통행에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측 통행 나라로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MUTCD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원칙인데 거기도 찾아보니까 미국이 MUTCD를 세 가지로 쓴대요. 연방을 쓰는 연방 MUTCD를 쓰는 주는 초록색 주, 빨간 이 MUTCD는 이 그 스테이트에서 만든 그 자치 그 MUTCD인가 보죠. 이거를 사용을 하고 노란 표시된 이 주들은 연방 MUTCD에다가 아마 이렇게 스테이트 서플리먼트한 게 이렇게 가감을 좀 했나 보죠. 연방 그 코드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쓰는 그 세 가지 나라가 있어서 뭐 미국서 공부하신 분들은 뭐 나중에 코멘트를 해주시죠. 옆주로 넘어갈 때 더러 문제가 있을 때든가 이것이 이렇게 내가 찾아본 자료였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독일의 국도상입니다. 교통한 이렇게 오선도로 표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딴 거 좌우면 할 거 없이. 근데 여기서 세 가로가 붙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경우에 여기 중앙선을 절선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좌회전 하라고. 독일하고 대부분 나라들은 중앙선을 백색선을 써요. 우리는 황색선 쓰지만 미국, 우리, 노르웨이 정도가 황색선 쓰는 것 같아요. 중앙선으로. 그렇게 하고 이 양보해야 될 2차로는 여기 양보 표지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 표지가 있고 정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지했다 보고 가란 얘기고 이렇게 우선권을 가진 이들은 정지선 안 그립니다. 우선권인데 왜 정지해요? 무조건 가면 됐지. 근데 우리는 좀 과잉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언제고 교차로 혼잡이 생길 때 여기 정지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을 도움을 줘라. 말은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1년에 몇 번 생기겠어요.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정지선 그리고 정지선 그리고 이거는 난센스라고 생각해요. 이 비슷한 게 교량에서 뭐 넘어가지 마,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실선 그려서 그렇게 차선 변경 못하게 하는 거나 지방부 도로에 가면 좌우에 다 이렇게 개발돼서 좌회전하는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데도 추월 구간이 안 되기 때문에 황색선 쭉 막아가지고 이렇게 중앙선 넘어가지 마라. 이건 생활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인데 독일 사진입니다. 여기다도 저 통행 우선 표지하고 이 반대쪽에 역삼각형 붙여놨을 거예요. 양보하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호등 있으면 됐지 교통표지 니네 왜 붙이냐? 하는 대답이 신호등이 어떻게 1년 내내 뭐 평생 고장 안 나고 다 돌아갈 거냐? 이거 고장 나면 어떡할 거냐? 그럼 그때는 이 표지 보고 여기 따라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영국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거 없는 대신 교차로에 혼잡심 들어가지 말라고 밑에다가 이렇게 빗금을 쳐놓죠. 그 영국식이에요. 근데 유럽 다른 나라들은 이 표지 보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신호등 고장 나고 신호등 전기 나가도 별 문제 없어요. 이거 따라 안 지키면 역시 표지 규칙에 따라서 이게 서로 책임 문제가 나뉘니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꺾어진 도로 우선에 대한 그 설치 이해입니다.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 서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차가 통행 우선권을 갖습니다. 통행 우선권이 해제됐을 때 얘기고요. 제한속도 50인데 여기 양보 표지 있는 게 통행 우선이 끝났고 앞에 가면 뭔가 이제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회전 교차로가 있거나 이 도로보다 더 등급이 높은 도로를 만나서 여기서 이제 통행 우선을 이제 멈춰야 될 건지 그건 이제 더 가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사진들은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통행 우선인데 직진 통행 우선입니다.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세 가로나 좌측에 세 가로 둘이 있는데 이 도로들은 다 당신보다는 통행우선이 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럼 리더로들은 양보 표지 보고 눈치 보고 이제 이 갭을 보고 이제 나오겠죠. 이것이 꺾어진 우선도로인데 우리나라도 제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렇게 지방에 가면은요 옛날 도로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우회도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차로수도 이게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량이 이쪽이 월등 많습니다. 하지만 습관상 이쪽 옛날 마을에 살던 사람은 내가 직진길인다고 막 튀어나옵니다. 직진이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통행량은 많지만 이쪽에 이제 이 구부러진 길 또는 뭐 좌회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어려움 겪는 일이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있어요. 지금 이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도 또 이런 걸 정리를 한번 해주면 양보해서 당신은 이렇게 기다렸다 가고 당신 먼저 가고 이런 이렇게 정리가 되면 교통량 많은데 우선 보내고 그 텀 봐서 들어가라고 하면 훨씬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택가에 있는 독일의 그 통행우선 표지인데요. 신호등도 없고 교통안전 표지도 없습니다. 그냥 주택가 이렇게 이 뒷골목이에요. 그러면 전부 이때는 정지선을 그립니다. 네 개가 다 있으니까 여기 서 있거나 아니면 우측에 차가 있으면 서야 돼요. 그래서 보내주고 가야 되는데 우측에 차가 없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딴 거 쳐다볼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넷이 다 동시에 오면 그때는 이제 눈치를 봐야 되겠죠. 누가 동시에 이렇게 섰는데 먼저 들어왔나, 그 차 먼저 가거나 그런 차례를 보면 가면 되고요. 이것이 십자 교차로라고 그렇고 T자형 교차로면은 이쪽에 차로가 진입 차로가 없기 때문에 이 차로는 정지선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우측 차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차는 우선이고 나머지 두 차가 우측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봐서 우측 차 있으면 먼저 보내주고 아니면 가면 되고 그냥 간단해요. 우측. 이것이 이제 우측 차 때문에 이렇게 정지선 그려준 거고 이쪽에는 이렇게 우측 차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고 우측 차로가 없으니까 정지선도 없잖아요. 가면 되고 이거는 아까 그 네 개의 그 교차로에 정지선 그려준 얘기고요. 정지선이 없어도 룰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코멘트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공학적 측면에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도적 법규 차원에서 이제 박준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강수철 박사님께서 먼저 좀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도로교통공단의 강수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공학 전공자는 아닙니다. 교통안전을 오래 해오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김홍삼 교수님 발표하시는데 제가 토론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고민도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공단에 입사할 때부터 저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용에 저도 일단 생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통행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사실 교통 안전기관에 있는 저희들조차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친구가 아니면 우선순위 이거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호교차로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무신호교차로의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실제 뭐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 법적인 다툼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단순화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뭐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지는 잠깐만 잘 모르겠지만 김홍삼 교수님 그 공유 화면을 이렇게 꺼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단순화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찬성인데 이제 한 가지 그 긴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통행 우선권이 긴급 자동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제 다른 차량이 이제 피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도로교통법상에 보면은 개정 전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피신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른쪽이라는 말은 없어졌는데 그 차로수에 따라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편도 1차로라면 우측으로 피하는 게 맞지만 뭐 편도 2차로라면 왼쪽 차로는 좌측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뭐 3차로 같은 경우는 1차로는 좌측, 2, 3차로는 우측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 차로 우선에 대해서 뭐 지금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가 운영 중이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일반 도로에서도 우측 차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야 이제 뭐 어디
뭐 진출입로가 아닌 이상 그냥 그대로 계속 직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단순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차로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물론 아까 뭐 경찰에서는 우측 차로는 뭐 주차 차량도 있고 해서 실제 차로로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자기의 목적지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빈번해질 경우에는 오히려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제 표준에 안 맞는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인준 문제인지 뭐 서명만 한 인중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제 표준에 안 맞는 교통 안전 표지가 오히려 굉장히 많았다. 아까 저희 공단에서 2018년도 그 표지 연구방 내용을 일부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사실 남과 북 표지를 갖다가 비교한 것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히려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표지판이 좀 많았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국제화되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해야 되고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해야 되는 마당에서 표준화된 국제 표지를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표지에 굉장히 친절하게 글씨까지 많이 써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호 그림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운전자들이 사실 기호로 그 표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씨 보고 이해를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그 비엔나 협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글씨를 굉장히 안 쓰고 이제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호로서 그림으로서 그런 그 표지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단순화하고 국제 표준에 따르는 표지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그 양보 표지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적색으로 돼 있다 보면 이게 규제 표지인데, 이 양보라는 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뭐 글씨 보고 이제 그걸 이해하다 보니까 양보라는 게 해주면 좋고 뭐 안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양보라는 글씨를 써놓으니까. 근데 엄연한 적색의 그 규제 표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단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그게 글씨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이제 여기서부터 몇 킬로 뭐 이런 걸 할 때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몇 킬로, 여기서부터 몇 미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100m, 여기서부터 3km라고 했는데 그게 3km가 아닌 곳에 해제나 이런 그 표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정확하게 3km, 정확하게 100m, 200m를 보장하지 못할 때 그런 그 갭에서 나오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법적 뭐 단속을 떠나서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 표지를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300m, 여기서부터 뭐 200m라고 시점 표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해제 표지는 정확하게 300m, 200m에 있지 않고 더 앞에 있거나 더 뒤에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 해제 표지가 물론 정확하게 인지가 가능하면 뭐 그렇겠지만, 지금 뭐 민식이법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운전자한테 강한 처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숫자로서 표시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할까요? 잠깐. 그러면 김 교수님 아니면 그다음 거기에 들으면서 듣고 할까요? 예. 여기서 우선 먼저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긴급 자동차인 경우에요. 이거는 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미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제 그 독일에 간 게 1970년대니까 한 50년 됐네요. 그때 가서 보니까 운전면허 배울 때 뒤에서 그 번쩍번쩍하는 긴급차가 오면 이게 차로를 중심으로 그걸 봐서 좌측은 좌측으로, 우측은 우측으로 양쪽 가를 이렇게 벌려주려는 거예요. 그걸 외국 가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보고 와서 모세 기적이 일어났네 하면서 쫙 갈라주더라고. 그거는 기본 그 사람들의 이렇게 긴급차들에 대한 통행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측차로 비켜주라는 것은 옛날에 2차로 시절에 우측에 붙어서 서로 비켜주면은 가운데 차로가 비기 때문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차로가 되면서 그 법령 정비를 안 해서 이렇게 생긴 문제고, 또 하나는요, 긴급차에 대한 경고등 문제입니다. 독일, 딴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경고등이 색깔이 딱 두 가지예요. 황색 경고등을 끼면 뭐 도로 청소 차량이나 이거는 이렇게 긴급차는 아니지만 공공시설을 위해서 쓰는 차예요. 이 차에는 꼭 비켜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주의해서 가면 되고, 그다음에 경찰차나 앰뷸런스나 이런 차는 청색 번쩍번쩍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작동되면은 이 차는 긴급차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차들이 차로의 양쪽을 나눠서 바꿔줘야 되고, 교차로 신호도 뭐 신호 무시하고 가도 되고. 근데 우리는 긴급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앰뷸런스 운전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통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지에 글씨 써주는 문제는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경찰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운전면허 배울 때 이것이 무슨 부호인지는 배우고 운전면허를 줘야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 운전면허 이렇게 주고 나서 운전자들이 모른다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렇게 X표 한 거예요. 주정차 금지. 이게 한글 써줬잖아요. 그래서 대체 중학교 학생을 받았는데 고등학교에 초등학교 때 한글 못 배우고 갔다. 그러니까 얘들 한글 가르쳐야지.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난 이거 그런 면허 주는 그 자체가 잘못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양보 표지 적색 문제는요. 이건 좀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적색이기 때문에 규제 표지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정했는데, 앞에 본 그 비엔나 협약에 보면은 우선순위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규제 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걸로 스톱, 양보, 그다음에 통행 우선 표지, 그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거지. 이것이 우리처럼 규제 표지를 이렇게 규제 표지라고 설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규제 표지 속에다 빨간색을 넣어서 지금 그런 해석이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거리 표시요. 이거는 참 이게 어디 잘못인가 모르겠네요. 그것이 이제 도로 안내표를 보면 뭐 3km 전방에 뭐 있고 5km 전방에 뭐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거를 독일은요, 표지의 표기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 표지하고 내용이 안 맞을 때 어떡하냐 이걸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다 보면은 이 그 주정차 금지 해제 여기서부터 169m, 예를 들어서 미터 단위까지 정해놓고 학생들하고 데려갔다 그랬어요. 야, 여기 이거 뭐 GPS 제도면 센치 밀리미터까지도 나올 텐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 169m냐? 차 한 대가 5, 6m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5m 정도에서 이렇게 그 오차가 생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차 한 대 서느냐 못 서느냐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은 도로교통 표시에 그 거리 표시를 할 때 3km를 넘는 그 거리를 표시할 때는 킬로미터 단위로 합니다. 반올림 해가지고 3.6km는 4km고 3.4km는 3km고 3km하고 3km가 2.5km가 여기부터 100m 단위로 미터로 표시를 해요. 킬로로 안 하고 2,500m, 2,000m 이렇게다가 500m인가 거기까지는 500m 단위로 했다가 반올림해서 그 이하에는 100m 단위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더 가까울 때는 뭐 150m, 뭐 50m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뭐 50m에서 차이가 29m라고 써서 50m 이렇게 29m라고 썼는데 왜 50m로 표시했나,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거를 표지 규칙이나 이런 데다 이걸 정해놓고 그대로 쓰면 169m는 난센스 아니에요? 지하철역에 갔더니 화장실 27m 그랬더니 야, 문 한 짝이 폭만해도 한 60cm, 90cm 되는데 거기까지 19m냐 아니면 변기까지 19m냐, 이건 있어도 아무 이렇게 유효 숫자 의미가 없는 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같이 쓴 건데, 그거 꼭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럼 표준안을 만들어 쓰면은 이런 문제 다 해결돼요. 어디는 몇 미터까지는 이것이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게 정밀한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그거 저도 그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상에서 전에 한번 그 좌측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단속을 했잖아요. 우측 차로가 다 있는데 왜 좌측 차로에서 달리냐고. 그러다가 요새는 좀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우측 차로가 꽉 차야지 그 다음 차로가 이용하고, 또 거기가 차야지 하면은 도로 이용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요?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추월이 수월해지고 예. 자기가 가고자 하는 속도하고 적어도 같이 가니까 앞차가 느리게 가기 때문에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측에 가서 예. 내가 앞차보다 더 빨리 가려면 상위차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같으면 고속도로에서 더러 이런 경우 보잖아요. 두 차로가 나란히 가는 차, 속도가 같아가지고 좀 우린 이렇게 불법이지만 좌측 추월도 하는데 그것도 못하죠. 우측은 안 비켜주니 그것도 못하죠. 따라가는 사람 이거 신경질 안 나요? 저는 그럴 때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상위 차로에 있는 차가 이왕 옆차하고 차량 속도가 같으면 우측으로 가 이렇게 붙어주면 훨씬 쉽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죠. 이게 그래서 차로가 편도 한마디만 더. 예. 이게 이 발표 내용 중에 그 문제는 이게 미적용이라고 그랬는데 반만 적용한 거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하고 놔두면 산문화돼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그러면 편도 맞습니다. 3차로, 편도 4차로일 경우에는 맨 가상 차례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은 아닌가요, 혹시나? 그건 내가 결정한 데는 아니고 나는 내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토론해서 이제 좋은 안을 만들자는 것이 이제 발제 이제 의도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독일 그거는 같은 뭐 경우는 얘기를 해서 나중에 뭐 어떤가요? 저기를 보시는데 독일, 그거 독일은 안 그래요.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보다는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육교가 많아요. 평지인데도 그런 그 육교 같은데 우리 그 감시 카메라 같은 거 설치를 해가지고 차간 거리하고 이런 거를 그 제해서 도시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가끔 사진을 찍어서 타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원인 중에 차로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용 또는 차로 사용 이렇게 그 불량 잘못된 차로 사용 그게 교통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교통사고 원인이 그거 있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습관돼서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 거 좋게 하죠. 근데 이렇게 너무 그러다가 경찰이 좀 이렇게 너무 그냥 과하게 지금 이렇게 제한을 가하지 않나 하는 것이 좀 생각입니다. 혹시 강수철 박사님은 우리 고속도로에 그걸 강력하게 도입했다가 요새 흐지부지한 이유를 혹시 아세요? 지정차로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지정차로제도 현재 아니, 단속도 할 수, 지정차로제 말고 우측 차로로 그 추월차로 차량 외에는 이용하지 말라고 그때 막, 좌측 예, 좌측. 좌측 그렇게, 차로. 그게 결국은 이제 지정차로제 같은데, 예. 예, 단속을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속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새도 단속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단속은 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정차로제가 뭐 다 아시다시피 1차로, 2차로 이렇게 차로별로 정해진 게 아니라 좀 완화해가지고 이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눠져서 그렇게 조금은 좀 완화해서 좀 조금은 좀 유도리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게 좀 있어져서요. 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또 감사합니다. 조금 내가 좀 코멘트 할까요? 예, 예. 예, 독일의 얘는 이렇게 다차로 고속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측부터 이렇게 그 채워져 가는데 지금 우리 저 운전면허 배울 때 추월을 어디로 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그렇죠. 좌측 추월하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다차로 도로에서는 맨 가차로로 추월하는 일이 부지기수하네요. 단속도 안 하고. 맨 가차로가 제일 빨리 가는 수가 왕왕 있어요. 더군다나 갓길 같은 데서 빨리 가고. 그래서 독일에서 그런 일이 안 나요. 왜 안 나냐 하면은 이 하위 차로로 추월하게 된 법 위반 아니에요. 추월 방법 위반.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되고 앞차가 이렇게 추월차를 안 비켜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거리고 뭐하고 그 차를 이렇게 추월차로 있는 차를 몰아내고 이걸 내가 나가야지. 이 차 귀찮아서 내가 하위 차로 간다. 내가 위법을 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큰 이게 그 법을 지키는 감성이랄까 뭐 서로 이제 이런 데도 좀 차이. 예, 감사합니다. 그 박준환 박사님 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잘 네, 들립니다. 잘 그래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요. 먼저 그 토론의 화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그거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요. 비엔나 협약을 이제 우리가 그 승인만 하고 비준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십 년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 비준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유럽 쪽 그리고 유럽의 그 식민지 생활을 했던 아프리카 쪽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걸 표준으로 삼아서 그걸 법규로 삼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그 미국이나 다른 호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다 쓰는 세계 공통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유럽의 좋은 점은 유럽의 걸, 미국이 좋은 점은 영미권이 좋은 점은 영미권, 그 다른 많은 나라들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고찰과 저희가 판단이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 일단은 비준이 된다는 얘기는 유럽 쪽에 그 법규에 우리가 얽매이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비준을 한다는 얘기는 국제조약을 비준을 한다는 얘기는 그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유럽의 국가들이 편해서 만든 수십 년의 그 마차 시대 때부터 치면 뭐 수백 년일 수도 있는데 오랜 전통을 가진 그 법규 규칙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하고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러면 국제법과 같은 위상을 가진 그 국제조약 비준을 하게 되면 국내법하고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도로교통법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도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고 트램도 나오고 뭐 개인용 기동수단도 나오고 상당히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등장하고 첨단 교통 ITS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유럽의 그 도로 교통 협약에 만약에 어느 정도 어떻게 얽매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는데 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지금 이런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옛날 제네바 협약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독일은 빨리 나오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들 또는 뭐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도입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굳이 이걸 왜 바꿔야 되는 이런 갈등이 지금까지 또 있었고 그런 갈등은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입장이 되면 우리나라 의견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 만큼 우리가 이제 어필을 할 수 있고 의견이 그렇게 반영이 될지 여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교통 운영 시스템이나 뭐 표지라든지 배울 거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입할 건 배우고 또 도입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사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공부하고 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협약을 우리나라 국내법하고 같은 위상으로 이렇게 둔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우선도로 지정, 통행 우선도로 지정은 좀 전에 김우선 교수님 말씀하신 거나 김익기 교수님 말씀하신 거나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약간의 조금 실제 운전이나 또 고속도로 운행을 또 일반도로 운행을 하면서 의견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로교통법은 시스템상으로 어떤 게 우월하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그 운전자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느낀 부분들이 실제로 그들의 상식이 된 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구현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행 우선도로 그러니까 차로 지정제 이게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또는 또 좀 더 완화돼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들 것 같고 이 부분은 그 많은 운전자들의 의견이라든지 통상의 그들의 이제 운전하는 분들의 상식을 우리가 좀 많이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통행 우선권, 우측 차로에 대한 통행 우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 우선권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일단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 게 첫째는 법에서 도로교통부 26조에 1, 2, 3, 4항에 있는 내용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6조의 1항이 2항보다 더 우선되고 3항보다 더 우선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1, 2, 3, 4항이 위계가 없이 평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진입한 차가 1항에 있는데 그게 뭐 제일 먼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넓은 도로가 원칙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가지가 원칙이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나 이런 데 판례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걸 더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해석이나 판례가 있을 뿐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선진입 우선보다는 넓은 도로 우선, 그러니까 위계가 높고 교통량이 많고 도로가 넓고 도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은 도로가 통행 우선권이 더 있다라는 판례가 더 많은 것으로 그런 연구 결과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2항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 판례상으로는 가장 많이 적용된 원칙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다시 정리드리자면 네 가지 원칙이 우선순위가 1, 2, 3, 4항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개가 혼용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김우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원칙이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데는 어떤 게 우선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판단이 모든 운전자가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통일적으로 규율하자, 잘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만들자 이런 얘기는 저도 쭉 이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네 가지 원칙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뭐 모든 운전자들이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네 가지 원칙이 사용됐었는데 이 중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바꿀 거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측차 우선 하나만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네 가지 중에서는 이제 우측차 우선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 상위차로 또는 넓은 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그 위계가 낮은 도로 간에 가 신호가 없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실제 우리 생활도로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그 직분선 도로로 진입하는 아파트 주변 도로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보는데 바로 집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좀 보조관성이나 좀 큰 도로로 나가는 이런 경우에 이 교통량이 많은 다차로 도로가 이면도로하고 만날 때 이면도로가 우측이라고 해서 다차로 도로가 이면도로 항상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의 위계나 그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그 위계가 높은 도로가 오히려 더 통행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도로의 그 효율성 측면이나 시스템 측면에서의 시스템상의 효율성 을 고려했을 때는 좀 고민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우측차로 하나보다는 넓은 도로 또는 위계가 높은 도로와 우측차로 두 가지가 이제 함께 고려가 돼야 되는데 넓은 도로 또는 위계가 높은 도로가 분명한 경우,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보조관성과 뭐 이면도로가 만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원칙을 다 사용하되 그 넓은 도로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우측차로를 두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을 두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든 도로가 네 방향의 도로가 동일한 위계일 때, 그러니까 이면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거나 뭐 차로가 그냥 왕복 1차로거나 보차 혼용도로가 된 도로 그런 교차로들이 만날 때는 우측차로 우선이라는 단순한 원칙 하나로 이제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법을 바꾼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네 가지 원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위계를 맞춰서 두 가지나 한 가지로 줄이는 부분, 법을 바꾸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주로 하시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그 운전자들의 상식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절차에서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얘기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뭐 유럽이 됐든 어느 나라하고 됐든 많은 나라하고 아주 통일적인 같은 도로 교통 규칙이나 이런 걸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는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통일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연방 도로교통법은 없지 않습니까? 도로교통이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주가 도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주마다 도로교통법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 표준법을 만들어서 이제 참고로 하기는 모든 주가 참고로 하는 표준된 법은 있긴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다 다르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도 연방의 규칙과 주의 도로 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주의 도로나 교통의 특성이 연방하고 다르다는 게 분명해지면 연방의
법보다 오히려 주법을 더 우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균형과 통일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정을 가지거나 또는 좀 더 완화된 규정을 가지거나 그 나라가 없는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에 있으니까 독특한 규정을 가진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라마다 교통 여건에 대한 차이도 많아지고 교통 기술에 대한 수준 변화도 차이도 많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좀 그런 좀 차별성을 가질과 통일성을 가질 것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그 김웅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이제 활발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도로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보면 그래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되면 상당히 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만큼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김은상 교수님 네, 관련된 예, 예, 박준환 박사님 이렇게 중립적인 의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알았고요. 그 비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말은 저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내가 이제 화두를 꺼낸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교통법 26개 그 위계, 아까 내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학 교수로 가서 처음에 그 하도 내내 보기에는 이상해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찾아봤더니 그때는 21조인가 그랬어요. 지금 개정되기 전에. 지금 있는 거에다 거기 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순서가 없이 쭉 나열만 한 건데 그 나열한 것 중에 교통표지가 있는 데는 교통표지를 따라야 된다. 그게 항목 중에 맨 마지막인가 거의 밑이에요. 제일 위로 갔어야 될 게 밑으로 가버리고 뒤죽박죽이 돼서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고 속으로 내심 걱정을 하고 그게 막 상충이 돼도 재판 안 한다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난 여기에는 좀 의심이 가요. 이것이 막 서로 이렇게 주장할 거를 아직도 정리를 안 해놓고 나면은 훨씬 더 혼란이 클 것 같은데 이게 이 혼란적을 안 해서 그런 것뿐인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이거를 내가 오해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통행 순서를 다음 순서를 따른다 해서 1, 2, 3, 4에서 확실한데 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를 그냥 나열한 거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건 이제 고치겠습니다만은 넓은 도로 우선이 이렇게 좋으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단지 만들면 새로 만드는 도로는 새로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고 단지를 만들죠. 그럼 옆에 기존 도로보다 도로가 넓어져요. 그러면 실제 교통량은 기존 도로보다 적은데도 넓은 도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 중에 교통량 차이가 현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위계가 높은 도로로 접속할 때도 우측도로 우선주려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는 양보표지 붙이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도로에는 뭐 이렇게 옆에 작은 도로가 붙는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표지를 그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표지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그 표지 붙이는 게 굉장히 내 눈에 보기엔 부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 이르렀고 그런 거를 조금 정비하면은 뭐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맨 그게 주택가 이면들에 아무 뭐 차도 하루에 몇 대 안 다니고 이런 데는 우측으로 하자고 동감하시면은 역시 그것도 그 동감이고요. 그다음에 통일성하고 특수성 고려하는 거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게 국민들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지켜가도록 하면은 훨씬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뭐 이 문제가 또 토론한다면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통일성은 기본적인 원칙을 하되 통일성이 안 맞을 때는 어떤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어떤 지시를 통해서 그거는 특수성에 맞추고 일반적인 원칙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김홍상 교수님의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박준환 박사님은 기존 법상에서는 그게 쉽진 않다 하는 게 이제 의견 같고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네, 쉬웠으면 벌써 바꿨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안 되니까 지금 갔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이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듣기에는 분명히
박준환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어떤 이런 좀 쉽고 일관된 거로 좀 개선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동의하는데요.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게요. 이게 참 사람이 쉽지 않아요. 쉽게 우리 좌측 통행을 우측 통행을 하는 거로 바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 지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끼리는 부딪혀가지고 뭐 사고 나거나 이런 일은 안 하니까 그냥 비껴가면 되는데 그런 예가 이제 유럽에 그런 예가 있었던 거예요. 스웨덴인가 이게 대륙 국가는 전부 이제 우측 통행을 하고 영국만 이제 좌측 통행을 했는데 이게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그 북구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좌측 통행을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비용 지원해주고 뭐해서 좌측 통행을 우측 통행으로 바꿨습니다. 그 나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 바꿔놓고 시설 바꾸고 뭐 못 바꾸고 해서 이렇게 뭐 상당히 뭐 이렇게 혼란이 겪었겠죠. 근데 이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밤중에 차 없을 때 그냥 옛날 습관대로 이제 좌측 통행에서 나오다가 그럼 이제 정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고 뭐 그게 뭐 들은 얘기는 그걸 본 영국은 돈 내주고 바꾸라고 해도 자기네는 안 바꾼다고 했다고.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단순하게 쉽게 가고 국민들의 이렇게 상식에 맞는 규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 비슷한 게 스쿨존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민식이법인가 해서 강조를 하지만 내가 볼 땐 이거 좀 과잉해요. 밤 12시에 스쿨버스 30km, 방학 때도 30km, 일요일도 30km. 왜 그래요? 학교가 이렇게 문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는 국민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법감정이랄까 이런 게 좀 맞춰서 좀 이거 좀 그게 낫지 않을까요? 내 생각입니다. 혹시 뭐 박준환 박사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거 다 동의를 하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교수님 같이 이제 원로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믿고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을 꽤 오랜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법률 간의 이제 위계라든지 이런 걸 맞추는 작업도 물론 기본적으로 전면 개정의 첫 번째 목표긴 한데 또는 오래된 이슈들 과거에 오래된 뭐 규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전히 이제 차마 말 다니는 게 도로교통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경찰청의 그 전면 개정 논의에서 좀 포함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강수철 박사님 뭐 있으십니까? 예, 저도 오늘 뭐 그 토론이라기보다는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냥 한 가지 마지막에 김홍산 교수님 말씀하신 그 스쿨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과잉이라는 말씀하신 건 예, 저도 일단 의견 동의는 하는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도 보면 이제 단순화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가자는 말씀이시니까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제 시간제별로 한다든지 그 학교가 쉬는 날은 제외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맞는지 가는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초창기에는 사실은 그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뭐 휴일은 빼고 했던 것이 이제 그 운전자들한테 어떤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냥 전일제로 한 상황이니까 이게 일관성이 중요한 것인지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여기 참석자 중에서 뭐 의견이나 질문 사항 혹시 없으신지요? 여기 그 세미나에 뭐 참석하신 뭐 분께서는 네, 뭐 특별히 지금 뭐 마이크를 키시는 분이 없는 거로 봐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홍산 교수님 그만 또 추가적으로 뭐 정리하실 말씀 있으신데요? 다 했습니다. 예, 예. 충분히 했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이렇게 김홍산 교수님 좋은 발표해 주시고요. 또 두 토론자분께서 이렇게 시간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교통학계 종합교통연구회 그 세미나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